나는 잘 살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인생 망한 사람은 처음부터 못 살았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한때 진짜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세 3천도 안 되는 원룸에서 혼자 늙어가는 노인이지만 한때는 횟집 2개를 운영하며 한 달 매출 억대를 찍던 사장이었습니다. 내 나이 올해로 68, 43, 내 인생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죠. 통장에는 현금 수십억, 가게 2군데, 직원만 30명 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말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 이제 진짜 걱정 없겠네요. 그 말 들었을 때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진짜 이제 걱정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 인생에서 진짜 무서운 순간은 걱정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부터 쓸데없는 걸 시작하게 되거든요. 내가 시작한 쓸데없는 게 뭐냐고요? 도박입니다. 처음엔 정말 가벼웠어요. 고스톱, 친한 형님들이랑 술 한잔하고 몇 판 치는 정도. 그때 내 입에서 늘 나오던 말이 있습니다. 그냥 놀자고 하는 거지 뭐. 그게 시작이었죠. 그러다 점점 판이 커집니다. 5만원에서 50만원, 50만원에서 500만원, 500만원에서 5천만원. 그때부터 바뀝니다.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질 때의 기분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이번엔 내가 왜 졌지? 그 생각에만 집착하게 되죠. 그날 밤 나는 하룻밤 사이에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돈을 보고 울어야 할까, 웃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선택한 건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다 만회된다는 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첫날이었죠. 7천만 원을 하룻밤에 잃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는데 낯설더군요. 분명 어제까지는 성공한 사장님이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비칠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나는 지금처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디서 다시 메꿀 수 있지? 그 다음날 가게에 나갔습니다. 횟감 들어오는 업 한 장, 직원들 출근, 손님들 예약 전화, 모든 건 평소와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죠. 하지만 장부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매출이면 어제 잃은 돈 나온다. 그게 2번째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이틀간 바쁘게 장사해서 7천을 채웠습니다. 그 돈을 들고 나는 다시 그 판으로 갔습니다. 미쳤죠? 그날은 기분이 좀 달랐습니다. 이기는 느낌이 손끝에 오더군요. 판을 치면서 속으로 이랬습니다. 봐라, 역시 난 장사꾼이지. 결과요? 그날 7천은커녕 1억 5천이 더 날아갔습니다. 딱 3시간 만에 내 통장에서 직접 인출해서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나는 도박을 놀이가 아니라 재산 문제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되찾으려고 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내 눈에 가게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내 도박 자금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잔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한 수였습니다. 나는 가게 하나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아내 몰래, 직원들 몰래 내 인생 처음으로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버립니다. 그 돈을 빌릴 때 나는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판에서 다시 따면 된다.
그 한 문장이 내 머리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직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계담보대출이 쉽게 나온 이유 아세요? 그땐 내가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이 나를 보며 웃더군요. 사장님이면 문제없죠 뭐.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비수였습니다. 그 돈을 들고 나는 또다시 그 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잃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판이었죠. 내 인생을 건 판이었습니다. 결과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잠깐 이겼습니다. 6천만 원을 1시간 만에 땄어요. 순간 내 머릿속이 완전히 잘못 돌아갔죠. 봐라, 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반찬을 내놓으면서도 내 눈을 똑바로 못 보더군요. 이미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와? 나는 그 질문 하나에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사 때문에 그렇지 뭐. 그게 첫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씁쓸한 게 아니라 습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사 탓, 내일은 거래처 탓, 모레는 피곤해서 아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담보로 잡힌 가게 일부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그 순간 내 손에서 수저가 떨려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나는 처음으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침묵이 30초 넘게 흘렀죠. 그때 그 여자가 내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보더군요.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무슨 돈 빌렸어요? 그 질문이 그날 식탁을 완전히 깨뜨려 놨습니다. 그 한 문장 이후로 우리 집은 더 이상 식사하는 공간이 아니라 신문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가게가 무너지기 시작한 첫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망하려면 장사가 안 돼야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내 가게는 그때도 여전히 잘 됐습니다. 손님 줄은 여전히 문 밖까지 이어졌고 예약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게. 문제는 그 돈이 전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장사에서 버는 돈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도박빚 이자, 카드가, 사채 이자, 돈이 통장을 구경만 하고 넘어가는 인생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 당장 눈앞에 돈이 모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돈은 화로차가 또 아니고 직원 월급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주방장 하나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 아직 입금 안 됐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정면으로 때리더군요. 사실 그 전에 몇 번 밀린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며칠만 기다려라 하면서 버텼죠. 그런데 그날은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못 보고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도 나를 오래 안 봤습니다. 그게 제일 아프더군요. 믿음이 아니라 체념하는 눈. 그날 이후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님이 많아서가 아니라 직원들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 인간적인 수치심 때문에.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 보는 눈을 잃는 게 더 무섭다는 걸. 그 아이들 눈에 난 이젠 사장이 아니라 불안한 고용주였으니까요. 그 다음 주 다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주방장이 아니라 서빙하던 애였습니다. 사장님, 저 월세가 밀렸습니다. 그 말에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박 때문에 내가 쌓은 건 빚뿐만이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서빙하던 그 애가 월세가 밀렸다고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사람들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체감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장 불안할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날 밤 나는 그 도박판으로 다시 갔습니다. 미쳐 있었죠. 그 판은 이전 판들과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사람들 눈이 이미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더군요. 그 판에서 느낌이 왔습니다. 오늘은 갈 때까지 가겠구나. 그날 나는 내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3억을 가져갔습니다. 직원 월급 줄 돈, 가게 굴릴 돈, 생계비, 전부요. 돈을 상위에 올려놓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그런데도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갈 생각도 안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형님,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날 패가 이상했거든요. 3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2시간도 안 돼서 다 날렸습니다. 내 전 재산, 남아있던 현금의 마지막 딱 2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판이 끝났는데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 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민 건 돈이 아니라 차용증이었습니다. 형님, 여기까지 온 거 오늘은 끝까지 가셔야죠. 그 순간 난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놀이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갔더니 거실 전등 밑에 아내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집 팔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 눈이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당신 집 팔았어요? 그 질문에 나는 입을 못 열었습니다. 부정도 인정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 침묵을 대답으로 받아들이더군요.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우리? 그 질문이 차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성도 없었고 물건을 던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새벽까지 말없이 있다 끝났습니다. 그게 더 무섭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내 딸 인생을 어디까지 망칠 생각인가? 그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그 전화 이후로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트렁크 하나 끌고 방을 오가더군요. 나는 어디 가냐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관 앞에서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난 이제 당신 안 믿어. 그 문장이 그 집을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집에 혼자 남고 나니 처음에는 정막이 아니라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선택만 남았구나라는 착각, 그 착각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독촉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카드사, 사채 쪽, 우편함에 종이들이
쌓여갔습니다. 전부 내 인생의 영수증처럼. 처음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편물 모서리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죠. 법적 절차 개시 예정.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법원에 가게 됩니다. 손에 쥔 건 계좌 내역서랑 도박으로 쓴 돈 목록, 그리고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회복이 아니라 파산 절차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을 공식적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난 더 이상 사장이 아니라 채무자가 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던 날 햇빛이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겐 아무 의미 없는 평범한 오후였겠지만 그날은 내가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탈락한 날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도 똑같이 웃었고 커피집 알바도 똑같이 인사했고 도로는 그대로 막혔습니다. 달라진 건 나 혼자였죠. 전화기를 보는데 연락처 수백 개 중에 누를 번호가 딱 하나도 없더군요. 돈 잃으면 친구가 사라진다는 말. 그땐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안 하게 되더군요. 그나마 있던 몇 명의 지인도 한 번씩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요즘 힘들다며? 그 말투에 답이 들어있더군요. 연결은 하되 절대 엮이지 않겠다는 그 선. 그 이후로는 전화를 안 했습니다. 구차해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몰락을 소문으로 듣게 하기 싫어서. 그게 내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아내보다도 친구보다도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랑 살기로 했어. 더 이상 분란 만들기 싫어서. 그 문장을 10번 넘게 읽었습니다. 그 안엔 미움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지만 그보다 큰 건 거리두기였습니다. 딸은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공통 지인한테 들어 알았습니다. 모모가 아버지랑 연락 끊었다더라. 그 말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혼자 끄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냉장고, 텅 빈 회 테이블, 닫히지 않는 문.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모든 게 남의 가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게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습니다. 다신 안 돌아오겠다는 각오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아올 자격이 없다는 걸 느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는 짐가방 하나 들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도망칠 곳이 어디냐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도망치듯 이 도시 끝으로 흘러왔습니다. 전세금 500짜리 반지하 원룸, 햇볕 안 들고 곰팡이 냄새나고 겨울엔 발이 시린 곳. 그게 지금 내 집입니다. 사람이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큰 집에서 쫓겨났을 때는 괴로웠는데 작은 방에 딱 들어와 보니 마음은 오히려 조용해지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달 동안 술을 끊고 담배를 줄였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술 마시면 옛날 생각이 나서 그게 더 아팠거든요. 어느 날 이 원룸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 대체 어디서부터 망한 거냐?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 안 해주더군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대답했습니다. 도박판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욕심이다. 그 한 단어, 그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되더군요. 나는 요즘 아침마다 시장 끝자락 국밥집에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냥 설거지, 접시 정리, 1시간에 1만 원 받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돈이 예전 돈보다 더 무겁고 더 귀합니다. 예전엔 몇 천만 원이 가볍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10,000원 한 장이 하루를 버티게 하거든요. 가끔 거울을 봅니다. 예전 내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허리 굽은 늙은 남자 하나가 나를 쳐다보고 있죠. 그 눈에 이제야 후회가 제대로 들어가 있더군요. 자식들이요? 연락 없습니다. 기다리냐고요? 아니요.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욕심이니까요. 부모라고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혼자 중얼거리는 이유는 누군가 나처럼 그 선을 넘지 않길 바래서입니다. 도박판 선 말고 한 번만 더라는 그 마음의 선 말입니다. 그 선을 지나는 순간 당신 인생은 돈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